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결 기대감,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좀 우려 섞인 목소리 이런 것들로 주가가 올랐는데 간밤에 미국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하락했어요. 또 우려가 좀 되는데요. 그 얘기 잠깐 하고 시작해야겠죠. 네, 전일 미증시가 빠진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일단 어제 달러가가 지금 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96.2p 나오거든요. 97p 넘나들다가 달러 빠졌어요. 그리고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3.2% 넘나들던 10년물 금리였는데 지금 3.07%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페드발 금리 충격으로 시장 빠진 거, 어제 미증시가 빠진 거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증시 0.9% 정도 올랐고 베트남 증시도 2%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 갈등 점증 이런 우려 이런 부분들로 시장 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어제 미증시 빠진 거는 뺑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빠진 거거든요. 우리가 뺑 주식 올라갈 때 얼마나 따라 올라갔습니까? 물론 어제 미증시 약했었던 부분, 특히 반도체가 약세였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증시를 좀 무겁게 만들긴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시장 상황으로 해석하기에는 분명히 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가장 기다리는 뉴스, 지금 G20 회담에서 G20 회담에서 미중이 무역 갑자기 타결할 거다라는 기대는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아니면은 추가적인 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번에 G20 회담에서 갑자기 미중이 끌어안고 화해를 했다, 이런 기대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최고의 호재 뉴스는 아마 이게 될 겁니다. 조만간 이 뉴스가 빨리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예. 일단 어제 기사 제가 좀 둘러보다 보니까 이 페드의 오판 리스크를 경계한다라는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네. 이제까지 페드가 얘기할 때는 강한 미 경기를 바탕으로 금리 올려야 됩니다라는 논조였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 봤으면 어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롬 파월이 초보라서 이런 얘기 좀 나와요. 예. 사실 옐런 의장의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말실수가 좀 있었는데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 시각에서 봤을 때 먼저 첫 번째 그림, 생각한 것만큼 경기가 뒷받침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성장률 가이던스 본다 하더라도 지금 올해가 이 감세 효과 때문에 높게 올라와 있고 내년서부터는 올해 대비 성장률이니까 당연히 좀 떨어져 내려오겠죠. 근데 이 떨어져 내려오는 정도가 생각한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과연 연준이 본대로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전도표에 지금 3번 올린다라고 잡아놨는데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함정이 있죠. 만약에 연준이 생각한 것만큼 경기가 강하지 못해서 금리를 못 올렸다? 이거는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악재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한 경기를 바탕으로 미증시를 설명해 왔었던 주가 레벨이기 때문에 경기 후퇴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거는 시장 하락의 요인이 되겠죠. 근데 이게 생각만큼, 그러니까 가이던스에서 크게 미치지 않는 이상 이미 내년에 가이드 떨어지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라는 거거든요. 가이던스 자체가 올해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최근 유가가 이제 밀리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밀리기 시작한 게 아니고 꽤 됐죠. 고점 대비해서 20불 정도 밀었으니까, WTI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만 유가와 물가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면 향후 물가 부담은 또 YOY 값으로 읽을 테니까 60불대 가격만 그냥 가정을 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보여줬었던 유가 대비해선 많이 낮거든요. 그럼 물가 부담이 연준이 생각한 것보다 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금리 올려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제대로 반기를 든 거죠. 본인 직속상관이 중립금리가 멀리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준 부의장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뭐 거의 다 왔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고 뭐 라파엘 이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뭐 중립금리 수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뭐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대표적 인물이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 뭐 상당 부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나는 12월 금리 인상도 확신이 없다라는 소수표를 던지고 있는 이 상황인 점을 감안해 보면 최근 페드에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10월 초 생각보다 중립금리가 멀리 있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에서 상당 부분 연준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이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느냐. 지금 일단 12월에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갑니다라는 가능성 지수는 뭐 빠져도 70%입니다. 거의 뭐 기정사실화 보고 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중요한 변화는 이겁니다. 원래는 내년 3월 FOMC에서 한 번 더 간다였어요. 어차피 점도표상으로 내년 3번 찍혀 있으니까 3월에 연달아 올라간다였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연타를 맞게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최근 보여지고 있는 변화는 한 번 더 올라간다의 가이드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3월에 동결될 수 있다라는 가이드는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가능성 지수가 역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0월 초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10월 달 급락장을 만들었었던 요인들 중에 가장 큰 요인일 텐데요. 이쪽의 얘기가 좀 약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3월 것만 보지 말고 다음 것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 지수에서 가장 높은 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2회도 아니고 원래 2회였거든요. 3번까지는 무리고 2번 정도 오를 것 같아요. 라는 게 가장 큰 내년의 금리 인상 가이드 지수였는데요. 최근 역전이 되면서 한 번 인상, 그러니까 내년 6월이 됐든 내년 9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적어도 3월은 아니다.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에 그칠 가능성 지수가 가장 높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달러의 부담을 좀 떨어뜨렸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약간 피크아웃 보이는 모습일 거고요. 금리단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부담을 좀 떨궈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보여줬었던 미증시의 급락, 이거는 연준 때문도 아니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도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10월 증시가 무서웠었던 이유는 안 가고 안 부러지고 그냥 쭉쭉 날아가던 미증시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선두 증시가 깨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우려를 반영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들은 상당 부분 안고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가 약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멀티플도 회복 국면이나 확장 국면에서 멀티플을 세게 받지 꺾이는 국면에서는 멀티플을 뱉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고멀티 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뱉어줘야죠. 그래서 뺑의 이 주식 하락을 이런 쪽으로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더 이상 이제 이 유출세가 아니고 11월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수익률을 놓고 봐도 대표적으로 부진했었던 시장, 중국과 대한민국 시장인데 이쪽에서의 상대 강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으니 어제 미증시 빠진 거 부담은 맞습니다만 이전에 보여줬었던 이유와 다른 미증시 하락이고 멀티플 부담을 일부 떨어내야 되는 미증시 하락 요인이 일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내에 반영되는 하락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 국면에서 고점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 빠져요. 이게 위기시 됐을 때 한 반토막 납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40~50% 빠지죠. 지금 뭐 20%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멀티플 부담으로 봤을 때 뭐 2배수 표준 편차 하단까지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위기가 터졌을 때 이거를 하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우리가 지금 위기로 읽지 않잖아요. 뭐 원화가 뭐 급등세를 타고 이런 부분들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정폭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리 좀 상당히 약한 시장이었고 뭐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뭐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뭐 시장에서 부담을 떨어뜨린 상황이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미증시 그것도 소위 뺑에 좀 몰려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전일 미증시의 하락은 뭐 연준이나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유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 뭐 미증시 빠졌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죽는다 이렇게 읽기에는 충분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같으면 이제 연준의 부의장이 소위 이제 뭐 한국은행의 예를 들면 부총재가 총재랑 다른 얘기를 한다 생각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네. 미국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추론을 해보기를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뭐 이 파월이 자기 얘기 못하는 얘기를 좀 흘려서 얘기를 해주는가. 근데 뒷부분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이 연준 부의장이라는 분도 이제 연준 이사는 14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거든요. 이분은 이제 교수 출신이고 나이도 좀 있고 뭐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명 받으셨잖아요. 네, 부의장 이번에 8월에 부의장 지명을 받았네요. 이번에 지명 받으셨고 네. 트럼프한테 지명 받았고 그러게요. 그러면 트럼프가 최근에 내 최대 리스크는 연준이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그러면 어떤 책무를 부여받고 부의장 자리에 앉았을지는 대충 뭐 그래요. 감이 가는 그림이 좀 부분이고요. 그려지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뭐 마이웨이를 걸어가던 네. 제롬 파월의 연준에 있어서는 약간 좀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밟기 걸어주는,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미증시 하락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데 그 부분도 뭐 장이 열려봐야겠습니다만 또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전처럼 10월처럼 그렇게 뭐 그쵸. 미국 증시 3% 빠지고 우리 4% 빠지고 그런 국면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종목 이야기 오늘도 좀 해야죠. 네, 먼저 오늘 종목을 좀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고 네. 수급표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은요. 제가 방송에서 이 표현만큼 많이 쓴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방송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방향은 외국인을 보고 종목은 기관을 보자. 네.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먼저 한번 보죠. 먼저 거래소에 보여줬었던 외국인 수급을 보면 분명히 지난주보다 약해졌습니다. 지지난주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군요. 지지난주보다 지난주가 약해졌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보여줬었던 선물 퍼포먼스 대비해서 분명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수가 지금 우리가 뭐 지난 10월 30일 날 2,000을 장중에 2,000을 하회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어제 2,100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끌어올라가는 이 반등 기울기를 외국인들이 지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꺾어내리겠다라는 게 아니고 끌고 올라가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 반등 나오는 초입 국면에서도 이 얘기는 했잖아요. V 반등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많이 꺾였기 때문에 올라와서 기거나 좀 시간을 소요하는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차익 단으로 본다 하더라도 비차익이 크게 들어오면 뭐 하루에 5천억, 4천억, 3천억 이렇게 들어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매입하는 수요가 크다는 얘기니까 지수가 아무래도 하반경 지수가 크게 높이겠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시가 상위에 매입되는 금액들, 그러니까 비차익 거래로 들어가는 금액들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탄성 자체가 일정 부분 떨어지고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에서 보게 되면 이전 뭐 지지난주까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뭐였어요? 삼성전자였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5거래일 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난 큰 폭의 매도는 아니. 만약에 이쪽으로 엄청나게 큰 폭의 매도가 쏠리면
다시 시장을 꺾으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뭐 충분히 무리가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쏠려 있는 매도가 굉장히 작죠. 살 때는 완벽히 포커스 맞춰서 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수의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개별 종목들, 뭐 종목 시세는 기관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최근에 대한항공 어제 갑자기 이제 KCGI 이 그레이스홀딩스에서 경영권 장악 의도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한항공이 어제 2%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한진칼은 어제 뭐 시가가 5%, 고가가 7%, 한 9시 반쯤 그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밑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변동성이 있을 한진칼보다는 이 수급이 뒷받침되는 대한항공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영권 장악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친절히 시장에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해 보면 어제 저는 오히려 이 생각도 했어요. 더 살려는갑다. 더 사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뿌린 뉴스인가? 막 경영권 장악 의도, 원래 장악 의도는 없겠죠. 표대결 쪽으로 끌고 가야 이제 본인들도 그렇죠. 수익이 극대화될 텐데 참여죠, 참여. 예, 장악이 근데 아니라. 어제 굳이 그것도 이 굉장히 빠른 시점에 말을 꺼낸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 뭐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뭐 시클리컬 쪽에도 그렇고 뭐 삼성물산도 그렇고 외국인들 수급은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향은 좀 무뎌졌다라는 걸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종목 쪽은 기관 수급 보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 뭐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거를 받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이 시가총액 넘버 원을 밀면은 시장 빠지는 속도가 빠르죠. 근데 지금 현재 그 그림을 만들고 있지는 않다는 거고요. 다른 바이오 주식들은 매도가 많지만 셀트리온은 기관들 수급에서 선별적으로 많이 받았고, 최근 뭐 화장품이나 어제도 우리 그 얘기했었죠. 뭐 코스맥스도 얘기하고 뭐 카지노도 얘기하고 했었는데요. 어제도 뭐 시장 대비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최근에 선별적 매입이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해 보면 종목이 이 시장의 속도는 좀 불가피하게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종목의 확산 쪽으로 기대가 조금 더 높아지는 시장 아닌가. 오늘은 부담을 안고 출발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지난번 뭐 10월 증시의 또 한 번의 하락의 시작, 이걸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판을 좀 읽어주셨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장 뭐 오늘 하루의 어떤 전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미증시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이어가는 연속선상의 전략입니다. 예, 오늘 전략 마무리하죠. 네, 선별적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처럼 무차별적으로 빠지던 시장의 재현은 아닐 거라고 보니까 10월 30일 날 장중 2000P도 안 했던 지수가 2100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속도보다는 종목들 선별적인 얘기 요즘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 포커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러한 종목을 콱 집어서 얘기하시진 않았는데요. 또 계속해서 종목 발굴 아이디어는 상황에 따라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